웨비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안내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진행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베이에서 이제 공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변경된다라고 해서 셀러님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토픽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베이 정책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이 절차를 거치시면서 걱정 아닌 걱정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개인 셀러로 등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셀러로 변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판매 수수료에 VAT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고요. 자, 요게 두 번째 토픽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셀러의 BBE, 배드 바이어 익스피리언스. 바이어가 구매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베이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국은 셀러의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토픽이 오늘의 메인이 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재고 없이 판매하는 셀러님들이 여럿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정 정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 매출 상승을 위한 팁입니다. 매출에 울고 웃는 저희 셀러들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그 지표가 바로 매출일 텐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이 올가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유료 툴이긴 하지만 이베이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를 활용을 하면 매출에 대한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까지 갖고 오늘 웨비나를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픽으로 이베이 정책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이베이에서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죠. VAT를 부과한다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국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저희가 판매 수수료가 만약에 뭐 한 셀링 피가 15% 정도 나왔다면 거기에 10%가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셀링 피가 높아지면 그 말은 저희의 마진이, 수익률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 거냐 뭐 이런 얘기는 논외로 하고요. 이게 미국에서 이베이에서 VAT를 부과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세청과도 커넥션이 있고 이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견을 가질 여지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이게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면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AT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되고 법인도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이 VAT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베이 셀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지속적인 수익 창출 목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베이에서 셀링을 하면서 수익을 앞으로 쭉 낼 거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진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가 뭐 당근마켓에 그냥 물건 판매하거나 중고나라에 가끔 물건 판매하면서 간헐적으로 판매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내진 않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베이도 그런 방식 정도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판매 수수료에 부과되는 VAT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업자가 있다면 결국은 저희가 부가세 신고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기 때문에 이 해외 거래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또 정당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그냥 개인 셀러로 등록을 했는데 이참에 사업자 내고
열심히 진행하겠다. 그러면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면제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24를 통해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도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뭐 자세한 절차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나오니까 나는 이참에 사업자 등록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페이오니아 개인 계정을 쓰는 게 있어요. 요거를 비즈니스로 변경하는 게 안 됩니다. 새로 만드셔야 돼요. 새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자, 페이오니아를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내가 비즈니스로 먼저 새로 만들고 요거를 이베이에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베이 연동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페이오니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서 페이오니아 비즈니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개인 계정이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는 안 돼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데 내가 먼저 페이오니아에 가서 만들고 이거를 이베이에 연동하는 게 아니라 이베이에서 계정 타입을 변경하면서 그때 페이오니아를 비즈니스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절차는 바로 뒤에 안내 드릴 거고 서류 제출하고 검토 완료까지 그리고 또 VAT 승인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먼트에 들어가서 기존 계정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새로운 페이먼트 옵션 추가를 해서 페이오니를 추가하겠다 넘어가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 Add Payoneer 어카운트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가입 화면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기존에 있는 인디비주얼을 킵하겠다 이거는 아니겠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Change to Company Account 클릭을 해서 새로 가입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뭐 기존에 쓰는 계정이 있냐. 근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계정을 여기다 연동을 하면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No, help me create one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꼭 이 절차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정을 연동하고 검토 완료되기까지 며칠의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페이오니어가 지금 이제 새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개인 계정이 없어지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 이베이에 연동된 통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정산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베이에서 신규 상품 등록이 안 되고 판매 가격 수정도 안 되고 재고 수량 수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페이아웃도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새로운 걸 연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쏴줄 계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판매가 좀 일시 정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판매는 기존과 같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판매 대금은 페이먼츠의 어베일러블 펀즈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요 기능은 되는데 위에 말씀드린 요 내용들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제가 갖고 있는 수량만큼은 판매가 되지만 추가로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끝날 때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몰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채팅창을 보기는 하지만 또 흐름이 끊길 수가 있다 보니까 끝날 때 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채팅 남겨주신 것도 제가 기억해 놨다가 끝날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계정으로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여기 안내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약관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죠. 제출을 하시면 이제 VAT 면제 신청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제 스테터스에 어프로브드라고 뜨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등록할 때 판매 수수료 또는 뭐 등록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VAT가 부과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거를 4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된 게 4월 21일 정도로 기억을 해요. 약 2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도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처음에 좀 많이 신청자가 몰려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됐던 것 같고 그 신청되는 기간은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부과된 텍스는 VAT ID 승인 후 반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반환 받을 금액이 꽤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언제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베이 셀러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AT ID는 자, US, AU, UK 등 등록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이트별로 링크가 따로 있어요. 뭐 따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닷컴 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com.au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뒤는 똑같이 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co.uk로 들어가시면 똑같이 페이지가 뜨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미국 닷컴에 등록하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100% 확실한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국가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시는 셀러님이라면 이 국가별 사이트의 링크에도 각각 들어가셔서 뭐 사업자 번호만 넣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셀러의 BBE, Bad Buyer Experience에 대응하는 방법. 저희의 목표는 바이어가 선택하는, 신뢰받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가 되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거에 대응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러님들도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시지만 뭐 이베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리뷰들이 있어요. 보통 리뷰를 저희가 많이 보고 상품을 구매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상품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다. 일방적으로 뭐 취소당했다. 상품 페이지에 적혀있지 않은 흠집이 있었다. 문의에 답변이 없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선택할 확률이 적죠. 안 좋은 경험이죠. 그쵸? 근데 배송이 빠르고 서비스가 친절하고 포장이 깔끔하고 답변이 빠르고 가격도 싸고 상품도 좋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저희가 셀러로서 뭐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곁다리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베이의 그 퍼포먼스에 트래픽에 보시면 또는 세일즈에 보시면 그 바이어들에 대한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신규 바이어들 그리고 리피트 바이어 재구매 바이어들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를 이번 달에 진행을 했는데 나한테 한번 구매했었던 바이어가 재구매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재구매 바이어들이 늘 꾸준히 저희에게 서포트를 해주고 물건을 구매를 해준다면 이 비즈니스를 확실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정비가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매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 비즈니스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단골 고객들이 수시로 저를 늘 꾸준히 찾아준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이제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을 직접적인 수익으로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골 바이어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을 저희가 잘 해줘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구매를 하다 보면 바이어들이 불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베이에서 뭐 디펙트 레이트다 아니면 뭐 트래킹 업로드 비율을 가지고 탑레이티드에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결국은 이 바이어들의 불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베이 입장에서도 결국은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주고 물건들의 이 거래들,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야지 이베이의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셀러들이 이러한 바이어들의 구매 경험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베이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러를 늘려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바이어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이베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지속적으로 셀러 활동을 하려면 바이어에 대한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는 불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줬다면 셀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는 게 저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포인트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드바이어 익스피리언스, 불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은 보통 이러한 상황들에 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상품을 주문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 저희는 특히나 해외에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미국 내의 거래, 도메스틱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상품을 받았는데 내가 설명해서 본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럼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바이어들이 피드백을 파지티브를 주지 않고 중립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을 경우, 그리고 상품 주문이 들어왔는데 셀러가 재고가 없어서 이 품절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구매자의 불만족스러운 경험이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항목들은 뭐 아시겠지만 디펙트 레이트의 주요 항목이기도 하고,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은 SEO에도 악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EO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유료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누가 올린 상품은 맨 위에 나오고 누가 올린 상품은 저 밑에 나오면 그 노출 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이 판매의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이 구매자의 불만족스러운 경험들이 지표로 나타난 내용들이 없는 셀러와 이러한 지표들이 많은 셀러, 어떠한 셀러의 상품이 검색을 했을 때 보다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러한 요소들이 없는 적은 셀러들의 상품이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많은 셀러라면 노출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불만족스러운 경험이 발생을 하면 셀러는 이거에 대해서, 트러블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시간과 비용 낭비가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 또는 제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이어가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피드백으로 안 좋게 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피드백을 보고 바이어들이 이 셀러는 이러한 문제가 있네, 얘한테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고,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면서 셀러 평가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저 밑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셀러 퍼포먼스가 아시다시피 어버브가 기본이고요. 잘하는 셀러가 탑레이티드, 미국 같은 경우는 탑레이티드 플러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버브보다 떨어지는 기준 미달의 셀러를 빌로우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빌로우까지 떨어지게 돼버리면은 판매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6%를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도 잘 안 되는데 판매가 되면 수수료까지 더 물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설상가상인 거죠. 판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아주 큰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해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SEO의 획득, 이 검색 결과에서 상위로 노출될 수 있는 파지티브한 요소가 됨과 동시에 당연한 얘기지만 타셀러와의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BB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셀러의 불이익. 자, 리스팅이 삭제될 수 있고요. 판매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BB의 누적은 계정의 퍼포먼스를 악화시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로우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베이에서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셀러는 판매를 하는데 바이어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어가 자칫 그 셀러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베이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이베이에서는 당연히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베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 판매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노출도 하락.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은 제 상품 페이지로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구매 전환율을 한 2% 정도라고 보면요. 만약에 제가 기존에 트래픽이 100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1000번이 들어와서 2%면은 20개를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 노출되기가 어려워져서 이 노출도가 떨어져서 임프레션이 1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매출도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셀링 리밋이 감소한다. 셀링 리밋이 감소하면 신규 상품을 추가로 등록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 있는 재고 수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관리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소요되고 또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스테디셀러 메이킹의 기회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100개씩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 셀링 리밋이 예를 들어서 뭐 3만 개가 있었는데 이런 BB 관리를 하지 못해서 3,000개로 줄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100개씩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30일이니까 한 달에 3,000개죠. 그러면 이 상품 말고 다른 거는 못 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상품 매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품에 줄 수 있는 이 재고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상품도 많고 잘 판매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셀링 리밋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아주 슬픈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불이익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찔하실 거예요. 내가 판매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한테 닥친다라고 생각이 되면 좀 아찔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셀러로서 정도의 길을 걷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될 것 같습니다.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베이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5년째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두 개인데 제 계정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둘 다 탑레이티드 플러스를 달고 있고 월 매출은 왜 갑자기 왜 지금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매출은 제가 한 20만 불? 이번 달엔 조금 부진해서 한 18만 불 정도인 것 같은데 한 20만 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두 계정을 합쳐가지고 뭐 자랑 같지만 어쨌든 셀러님들이 들으시기에 괜찮은 지표잖아요. 그쵸? 그 정도 지표를 유지하고 있는 제가 여태까지 판매를 하면서 만약에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롱런하고 뭐 좋은 매출, 괜찮은 수익률 거둘 수 있는 그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즉 판매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베이 셀링을 하는 건 결국은 뭐 유통업이기도 하고 뭐 해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무역업이기도 하고 수출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저희의 업종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가져와서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하고 이 바이어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크리에이티브적인 크리에이터 같은 요소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똑같은 상품을 뭐 다른 셀러들이 판다라고 했을 때 그 판매하는 방식,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 똑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팔지만 내 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약간의 포인트, 뭐 킬링 포인트, 나만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지만 이렇게 탑셀러로 좀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판매의 기본인 거고 비단 이베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뭐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는 셀러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토픽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상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설정한 핸들링 타임 내에
상품을 무조건 보내는 게 일단은 기본이 돼야겠죠. 내가 뭐 다른 일이 바빠서 뭐 때문에 못 보냈다. 정말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정해진 날짜에 보내는 거는 셀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바이어와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 뭐 어차피 해외로 보내는 거 3주 걸리는데 내가 며칠 늦게 보낸다고 뭐 22일 걸리나 25일 걸리나 뭐 바이어들이 느끼는 게 별 차이 있겠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4번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정해진 핸들링 타임 내에 상품을 발송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품이 없는 상태면 내가 이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재고가 없는 상태면. 그런데 제가 주문한 판매자가 뭐 약간 민기적되고 있어요.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딜레이가 결국은 저한테 전가되는 거고 제가 발송하는 데 생긴 딜레이가 결국은 바이어의 불만족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50개를 갖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100개가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행복한 고민인 거죠.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50개를 더 주문하시면 되고 그냥 일주일에 50개 정도 나가기 때문에 내가 50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재고를 판매가 되는 것보다 조금 앞서서 미리미리 이렇게 좀 충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발송하는 데 생기는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의 비용도 많이 올랐고 좀 많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EGS 그리고 이제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요거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정도 중저가다라고 하면 EGS의 스탠다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EGS를 활용하면서 그동안 뭐 트러블 생긴 적이 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EGS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저조차도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셔도 더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고가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송을 아예 전용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200불 이상 되는 거는 그냥 다 전부 다 특송으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럼 바이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한 3일, 4일 정도면 도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주문했는데 배송 비용은 조금 비쌌지만 3일 만에 받았다. 말도 안 돼. 내가 미국 내에서 주문한 것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 이런 어메이징한 커멘트를 많이 남겨주기 때문에, 상품 미수령에 대한 걱정도 우려도 잠재울 수 있고 또 바이어들에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배송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다 보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 봉쇄령 때문에 발송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발송을 하려고 보니까 페덱스에서 지금 중국 베이징에 락다운으로 공항이 아예 안 움직여서 발송이 안 된다고 하더라. 너도 그 락다운 되고 있냐? 내가 지금 보내는 게 며칠 딜레이 될 것 같은데 이 사태가 끝난 후에 발송하면 문제가 없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막 뭐라 하거나 문제 삼는 바이어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익스큐즈를 구하지 않으면 바이어들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가 있죠. 왜 안 오지? 자기네 나라 락다운 된 건 생각 안 하고 왜 안 오지? 막 이런 것들을 클레임으로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상품명과 상품 설명의 세부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흠집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상품을 꼼꼼하게 검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심지어 완제품 같은 경우도 포장이 약간 뭐 손상되어 있다든지 뭐 찌그러져 있다든지 뭐 중고 상품 같은 경우는 더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또 글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만 바이어들이 상품을 받았을 때 이런 흠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뭐야 이러면서 뭐 리턴을 한다거나 상품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클레임을 거는 일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품 설명 페이지에 선명한 사진을 사용하시고 12장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스스로 이 눈으로 검수를 하고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바이어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온라인 판매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어들이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지 바이어들도 이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4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판매를 하시면서 재고가 없이 진행하시는 셀러님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상품 페이지 온라인에 있는 것들 캡처 떠가지고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하시는 셀러님들 중에 뭐 프로는 없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에서 조금 다른 얘기까지 덧붙인다면 결국은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최대한 넣는 게 중요한데 내가 상품 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서 올리는 사진으로는 12장을 채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해상도를 높게 가져갈 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재고를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잘 나오잖아요. 해상도도 높고 그리고 12장을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재고를 갖고 있음으로써 상품 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는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퀄리티가 달라지면 노출도가 올라가고 바이어들에게도 더 이 셀러는 상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셀러구나. 내가 이걸 샀을 때 뭐 재고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셀러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더 이끌어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상품 불일치 클레임도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가다가 네거티브를 주는 피드백들이 있는데 결국 네거티브를 받는 이유들은 거의 동일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네거티브를 주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사서 물건은 좋은데 셀러가 한국이라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네거티브를 주는 바이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 있는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하고 시의적절한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혹시나 바이어가 가질 수 있는 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뭐 그때그때 막 얘기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좀 정형화된 멘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이 발송되었다라고 하는 안내 멘트 발송되었고 어디까지 며칠 정도 소요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니까 연락을 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미리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발송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이 기계적으로 좀 안내해 주는 것만으로도 바이어들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상당 부분 줄여낼 수가 있고요. 또 물건을 받았는데 이러한 클레임들이 발생을 했다면 좀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바이어의 어떤 이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면 네거티브 피드백까지는 안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서 셀러에게 따졌더니 셀러가 아주 친절하게 커버를 다 해줬어요. 보완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구매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거고 제가 굳이 거기에다가 뭐 안 좋은 후기를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방지할 수가 있으므로 문제가 혹여나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 자, 품절 취소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바이어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품절이 됐다라고 하면 자, 미안한데 품절이 됐는데 이게 구할 수가 없는데 뭐 취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요령이 있다면 이거 없으니까 그냥 취소하겠다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는데 이것과 비슷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이걸로 대체해서 발송해 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의 좀 센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한 40불짜리를 샀어요.
근데 다른 거를 이제 대체 상품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이 선택한 요 상품은 없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사실 요거는 가격이 조금 비싼 건데 만약에 이걸로 교환한다라고 하면 내가 추가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이걸로 바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결이 비슷한 같은 카테고리의 비슷한 제품이라면 특정 제품이 품절됐을 때 이렇게 다른 대체 상품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수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요즘은 저는 뭐 재고 품절로 품절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했던 상품 같은 경우는 품절이 좀 잦았던 상품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래도 대부분 받아줬어요. 결론은 내가 품절로 취소하는 것보다 마진이 조금 줄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이어가 난 그냥 그것만 필요했어. 다른 거 제안은 고맙지만 그냥 취소해줘 라고 하면 바이어가 취소해줘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원인은 품절이기 때문에 바이어 에스크 투 캔슬 오더가 아니라 제가 이 재고가 없어서 취소한 걸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래 얘도 취소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나 디펙트 받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해야 될 경우는 바이어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동의를 받고 나서 이거는 바이어의 주소에 문제가 있는 거. 제가 결국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되지만 내가 품절로 취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바이어 에스크드 캔슬 오더라고 선택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원래대로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FM대로. 그리고 당장 이거 한 건 받는다라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기고 내 셀러 퍼포먼스가 완전히 뭐 꼬꾸라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진행하고 커뮤니케이션 없이 없어 나 몰라 품절 취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된다. 특히 이제 품절이 빠르거나 잦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면은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팔아봐야지라고 올려놓고 재고 한두 개 사놨는데 주문 5개 들어왔는데 또 살라 그러면 그 5개조차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최소한의 안전 재고를 구비하고 실제 상품 페이지의 재고 수량을 이거랑 매칭을 시켜놓고 모니터링을 한다면 시체말로 빵꾸 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베이에 내가 재고를 몇 개를 올려놨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칭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뭐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내가 상품을 뭐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그 수량만큼 판매 수량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뭐 여러 셀러님들의 여러 상황상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재고로 판매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로셀러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사실은 아마추어 수준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좀 명확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판매하는 게 나의 이베이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품절로 취소가 잦거나 뭐 피드백을 안 좋게 받거나 이런 리퀘스트들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바이어들의 불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이 셀러의 노출 순위에 상품 노출 순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심하면 뭐 셀링 리밋이 줄어들거나 뭐 계정 정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셀러로서 안정적으로 판매를 지속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드린 내용들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세 번째 토픽은 이제 매출을 더 견인하기 위한 프로모티드 리스팅스 활용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는 쉽게 광고예요. 어버브 스탠다드 및 탑레이티드 셀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방법이고 셀러 퍼포먼스 레벨 조건 외에도 충분한 판매 활동도 필요한데 뭐 정확히 몇 개 팔아야 된다,
몇 개 팔았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액티브한 셀러, 판매가 그냥 꾸준히 되는 셀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올가닉으로 저희가 상품을 등록해서 서서히 올라가는 시간을 거치지 않아도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를 활용하면 제 상품을 한 방에 여기에 뭐 시쳇말로 딱 꽂을 수 있는 그런 판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이나 패션 카테고리 하시는 셀러님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에 치열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활용하시기 전에 체크사항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비용이 그때그때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판매가 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잔고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광고 비용이 빠져나가면 이 밸런스가 네거티브가 되겠죠. 네거티브 밸런스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광고비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프로모티드 리스팅 어드밴스 사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드 페이먼트 옵션에 백업 페이먼트를 하나 등록을 하셔서 네거티브 밸런스가 되면 여기에서 커버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거나, 또는 보통 이제 이 페이아웃 스케줄을 데일리로 많이 하실 텐데 조금 여유 있게 빼시는 거죠. 그러면 비위클리 같은 경우는 격주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번 주에 $1000를 팔았는데 2주 동안은 $1000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비가 차감이 되므로 밸런스가 네거티브가 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곁다리로 이번에 발표되는 봄 업데이트에 보시면 이제 이 펀드에 대한 관리 부분도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일정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이렇게 밸런스를 따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페이아웃 하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긴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매출에 대한 금액은 내가 페이아웃 받고 광고비로 이번 주에 한 500불 정도 할 것 같은데 500불은 따로 빼놔야겠다. 그러면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프로모티드 리스팅스의 효과는 결국은 노출도를 상승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노출도가 올라가면 이 클릭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보시는 이 깔때기가 넓어지는 거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밑으로 나오는 것도 산출물도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인프레션이 높아지면 구매 전환율에도 정비례 그래프를 만들어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티드 리스팅스의 효과는 결국은 즉각적인 매출 상승에 있다. 그리고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 스탠다드.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모티드 리스팅스 방법인데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애드레이트를 설정을 하고, 이 애드레이트에 따라서 기존의 올가닉 노출에 이 애드레이트가 높은 순서대로 뭐 20% 여기, 뭐 15% 여기, 10% 여기, 뭐 7% 여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꽂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가닉으로 제 상품이 여기 있는데 내 상품을 오늘 바로 맨 위로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뭐 애드레이트를 많이 쓰시면 한 방에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에 따른 판매에 따르는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애드레이트를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제 마진율 고려하셔서 설정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드레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뭐 벌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확인하셔서 한 번에 애드레이트를 한 방에 설정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티드 리스팅스 어드밴스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CPC 방식의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CPC는 클릭할 때마다 과금이 되는 거고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이 클릭당 비용을 입찰을 해서 바이어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제 상품이 나오고 클릭한 것만으로 광고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나오게 하겠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내 상품이 안 나오게 하겠다, 키워드당 클릭할 때마다 비용은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하겠다,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노출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러 오브 마케팅의 애드버타이징의 대시보드에서 캠페인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하루 예산, 그 다음에 진행하는 기간, 그 다음에 요거를 적용할 리스팅,
노출할 키워드는 추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베이에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추천하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상품이 노출되는 거. 자체 추가는 제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올렸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A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내 상품이 무조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add your own을 해서 A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 상품을 올렸을 때 B로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이키 제품을 올리는데 아디다스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굳이 보여주고 싶진 않다. 그럴 경우에는 검색에서 제외하고 싶은 키워드 B를 네거티브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반영이 되고요. 키워드별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이 클릭당 금액이 서제스티드 비드라고 해서 평균 가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가격과 예산을 고려하셔서 각각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특정한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다 이제 비용을 좀 힘을 주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클릭당 이 과금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 매출이 얼마나 발생을 했고, 또 이로 인해 광고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에 가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매출에 요 정도의 광고 비용이 나왔는데 매출 대비 5.41%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마진이 만약에 20%예요. 근데 5.41%를 광고비로 빼고 15%를 가져가는데 매출 상승분에 비하면 이 정도 투자한 것만큼 더 뽑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 만약에 애드레이트 피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광고 비용 대비 이 마진이 적어지는데 되려 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 여기에 들어가는 뭐 클릭당 과금 비용이나 키워드의 숫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컨트롤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인 이 광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프로모티드 리스팅은 프로모티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경매 상품에 대해서만 상승시킬 수 있고, 이거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져요. 1, 3, 5, 7, 10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요 비용도 조금 더 높아지고요. 추가 비용은 없고요. 여기에 이 체크를 하고 프로모티드 리스팅 익스프레스를 진행을 하시면 검색 결과에서 노출도가 상승되는 것은 아닌데, 이 상품 페이지에 보시면 Similar Sponsored Items라고 해서 비슷한 다른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트래픽을 보다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경매 상품에 대해서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모티드 리스팅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노출과 클릭률이 얼마나 올라갔냐, 그리고 매출을 또 얼마나 견인해 줬냐,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이 적절하냐, 이 광고 비용은 결국은 제 마진에서 차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은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 하시면서 대시보드의 지표를 통해서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신다면, 물론 이게 처음부터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얼마로 해서 몇 퍼센트로 하면은 아주 최적의 밸런스가 나온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게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나 아니면 판매 가격대, 뭐 판매 상품의 특징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한국셀러 모원님의 3월 한 달 동안 프로모티드 리스팅 진행 결과 레포트를 보시면 전부 다 상승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자료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렸지만 직접적인 지표로도 경험해 보시면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고요. 활용 전략을 말씀드리면, 초반에 판매를 좀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드레이트를 좀 높게 공격적으로 스탠다드 프로모티드 리스팅 스탠다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험상 최소 8% 이상은 돼야지만 좀 유의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주력 상품의 지속적인 유입 판매를 위해서 그룹화한 상품의 주요 키워드를 설정해서, 이거는 이제 CPC 방식인 거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을 검색했을 때 광고되는 상품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늘 몇 개씩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매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프로모티드 리스팅 어드밴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드레이트가 적절한지, 키워드 설정이 효율적인지, 입찰 비용도 적절한 수준인지 모니터링 하시고 조정해 보시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찾아 나가신다면 매출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